자, 그럼 갈색책을 이제 볼게요. 아까 제가 남색책 보라고 했는데, 남색책 시작한다고 했는데 갈색책이에요. 말 잘못했어요. 예. 자, 왜 갈색책이냐? 말 그대로 갈색이기 때문에 갈색책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이게 네, 역교동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색깔로 갖다 명칭을 붙이는데, 제 생각에 이게 왜 색깔로 붙이냐면, 그 왜 누구부터 이제 색깔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노란책부터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노란책, 뭐 파란책, 뭐 갈색책,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름이 너무 비슷비슷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거기 보면 이제 파란책 같은 거 예를 들어 역사교육의 이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갈색책이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야. 그래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을 봐라. 역사교육의 이해를 봐. 헷갈리잖아. 뭐 한통, 뭐 한중이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비슷한, 역사가 어떻고, 역사교육이 어떻고. 맨날 겹치니까 그냥 갈색책, 파란책, 뭐 남색책,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갈색책이 이제 여기 보면 정확한 책명이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한종 씨부터 해서 이용호, 뭐 양호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 명의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만든 건데, 보시면 알겠죠? 논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논문이 여러 높은 논문이. 그리고 그 이런 갈색책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남색책 내용에 많이 이 갈색책 내용이 들어가 있어. 파란책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갈색책을 이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전반적 내용에 잠깐 목차를 좀 볼게요. 머지만은 각자 읽어보시고. 되게 많네요. 예. 자, 차례들 보면 그 역사학습의 인식론적 모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의 하위범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일장은 뭐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역사학습의 인식론적 모색 같은 거는, 별로 볼 내용은 이제 별로 없고요, 여기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사고의 하위범주 부분에서 좀 볼 게 있어요, 이게. 하위범주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상훈 선생님이 교수님 견해로 해가지고 그 4개 하위범주 있죠. 연대기억 파악력, 그 다음에 탐구력, 상상력, 판단력. 예, 특히 판단력 부분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쭉 보시면 좀 복잡해 뭐 예,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거 뭐 발췌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전에 이제 그 약간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역사교사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언급돼 있어. 근데 이건 갈색책 내용보다는 검은책 김한종 씨의 논문을 요약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보면 역사서술과 이제 역사학습은 이제 4장, 5장, 6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 비판적 역사 읽기와 쓰기 그 다음에 여기 내러티브 부분이 있어요. 5장하고 6장 부분. 예. 그래서 요 내러티브 부분은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내러티브 부분은 5장하고 6장. 자, 그 다음에 이제 3부를 보면 이것도 3부도 이제 7장, 8장, 9장 이렇게 이제 있는데 7장은 이제 이게 7장, 8장, 9장은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오리엔탈리즘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간지역적 접근 방법 등등 있어요. 그래갖고 종전에 이제 어떤 역사 서술 방법 같은 것 근대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 서술 방법을 비판하는 주 내용도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요장 3부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여기 그래서 오리엔탈리즘 그 다음에 그 당시 서유럽 중심의 세계관 비판 그리고 또 뭐 상호 의존성의 강화 간지역적 접근 방법 이런 중심으로 해갖고 봐주시면 되고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거기 9장에 그 상호 의존성의 심화 과정의 세계사 있죠? 여기에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 나왔죠? 간지역적 접근 방법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한번 언급됐던 거는 요번에는 장단점, 단점인가? 장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세부로. 그래서 이제 진행할 때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걸 뭐 다 읽고 보기는 좀 실제 어렵고
그냥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나 아니면 그 예전에 나왔던 거 있죠? 이런 걸 충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9페이지 펴보세요. 39페이지. 자, 요게 인신호체 전환과 가능성의 방향 있죠? 요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이 장을 왜, 이렇게 기술했냐면, 그 인신호체 전환 가능성 방향, 예전에 이제, 그 영역론하고 누가 싸웠죠? 연고론하고 영일론이 싸웠죠? 얘들은 주로 교육학자야. 그 다음에 연고론은 이제 뭐냐면 역사 교육학자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영일론이 이제 역사적 사고력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누구나 병고가적으로 이제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일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피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근데 이에 대해서 연구론 입장이 아니다. 역사적 사고력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뭐죠? 얘는 독자적이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교수들이 제시된 게 뭐냐면 하위범주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한중 씨하고 최상훈 씨의 하위범주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최상훈 씨 견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역사적 사고력이 무엇인가를 계속 논하다 보면 프레임 자체가 역사적 사고력이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 프레임 자체가. 그 누구의 프레임에 끌려드는 거야. 역사적 사고력 자체라는 개념이 누구 거죠? 영일론이죠. 그러니까 요 사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에서는 사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실제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래서 논의의 관점을 이제 사고력이 아니라 이게 사고력이 고유하냐 보편적이냐 그런 게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적 내용이 그 속에 있는 담론의 의미를 봐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논의를 바꾸자.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인식론적 전환이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 프레임을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잠깐 이게 갑자기 39페이지 뒤에네요. 예. 자, 그래서 인식론적 전환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역사적 사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의 내용이 있는 이데올로기, 담론 이런 것들을 보자. 그래서 이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주장한 것이 이제 메타 이론으로서 주장한 게 뭐냐, 역사학이나 또는 역사학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죠. 여기 왔나는데 역사학과 맥락화라는 개념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이 역사학과 맥락화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을 이제 각자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게 있구나 하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은 이제 볼 거 없고 요 정도만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2장에서 이제는 2장이 역사 사고의 의미야 하위범주 내용이거든요. 자, 하위범주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가 있냐 하면 쭉 넘어가서 66페이지 펴보세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자, 여기 보면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나오죠. 와인버그. 이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와인버그의 발견법이 예전에 사료비판과 분석과 관련돼 갖고 05년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 사료비판과 분석에 관련해서 05년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그 요번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그러면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잠시 이 와인버그 이론을 이제 좀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몇 페이지 표시냐면 995페이지 펴보세요.
심화 강의 교재. 이게 997페이지인가 그럴 거야, 아마. 사조 비판 보니까, 997페이지. 자, 와인보그의 발견법은 그 역사적 사고 습관이었던 드레이크 이론하고 좀 비슷하게 있어요. 예. 그 출처 확인이나 뭐 학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한데, 자, 여기 보면, 와인버그의 발견법이라고 하죠. 발견법. 그래서 이제 사료에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역사가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왜냐하면 사료가 불완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와인버그가 크게 4가지를 나눴어. 학증, 맥락화, 출처 확인, 부재 증거. 보죠. 그래서 학증과 맥락화는 비판적 사고나 맥락적 파악, 역사의 판단력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출처 확인과 부재 증거는 역사의 상상력과 역사의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학증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속에서 발견하고 기초적인 작업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임나일본부의 허구성을 밝히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칠지도 해석이라든지 간개토 대항 신묘 비문을 해석하는,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 맥락화는 사료를 이용해갖고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거야. 재현해 본 거야. 그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서 있는 걸 집중적으로 인원한 거야. 그래서 간개토 대항비의 이제 내용을 이제 하면 4세기 후반 때 뭐냐면 여러 이제 소국들이 싸울 때 천을 구입해서 구입할 가야 백제 용병을 파견했다. 등등 이렇게 이제 사료를 이용해서 그 어떤 시점에서 일어났는지 이거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게 뭘까요? 맥락가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출처 확인은 뭐냐? 출처 확인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와인버그. 그 역사적 사고의 생각 습관 거기에 나와 있죠. 똑같아요. 출처 확인은 뭐냐면 사료 출처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출처를 확인해두고 사료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문헌 내용의 관점, 저자의 의도와 목적, 저자의 선입견과 편견, 신뢰성과 정확성. 그래서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남한 경영사를 믿을 수가 없죠. 출처 확인하면 왜 믿을 수 없을까요? 신뢰성 자체가 없어.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의 의도가 뭐야? 일본 항신을 미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켰죠. 이건 이제 출처 확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재 증거 고려.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게 자, 문헌 정보를 고쳐할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제거하려는 부분. 그래서 이거 미숙하게 이제 해가지고 뭔가 숨기려는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부각시키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썰령호스라는 유명한 그 사진 탐정가가 있죠. 그 소수책 이름이 나오는. 그래서 이 썰령호스처럼 뭐냐면 숨기려는 것들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이제 뭐냐면 부재 증거 고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증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심하면서 그 사람이 숨기려는 걸 뭔가 찾아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 도출이 필요하죠. 자,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일본서기에서 보면 백제가 이제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서술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백제가 한 일을 마치 일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한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서기에 보면 초고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 초고왕 때부터 이제 일본하고 백제가 교류가 시작됐는데 초고왕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초고왕은 근초고왕이죠. 예. 그래서 근초고왕은 이제 그 당시 그 신공왕후가 근초고왕한테 명령을 내렸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남만에 있는 신미대라를 쳐라. 신미다라는 그 남만 신미다를 쳐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남만 친미다라는 명령을 받고 근초고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구수가 병력을 이끌고 와갖고 친미다를 쳤어. 네. 그러면 요 기사는 그들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누가 한 거야? 실제 주체가 신공왕후가 아니라 누가 한 거죠? 백제 근초고왕이 한 거야. 근데 마치 신공왕후가 주체인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백제에 했던 걸 자기 행동을 이렇게 했죠. 거짓말이 탄로난 게 어딨냐? 자, 남만 칩니다. 해서 이게 남만이라는 말에서 탄로난 거지. 왜냐, 남만이라는 개념은 중국의 하이간이죠. 북쪽은 북저, 그다음 남쪽은 남만, 그다음 동이, 서용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백제 입장을 땐 친미다대가 이제 지금의 영산강 유역 나주 일대니까 이건 뭐예요? 남만이죠. 얘네들. 근데 외의 입장에서는 야마토 정부에서는 이들은 남만이 될 수가 없어. 누구죠? 위치상 북쪽이잖아요. 북저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북저 친미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남만 친미다되는 것은 백제 기록에 있는 내용인데 일본 서기 애들이 이제 쓸 때 그 백제 삼서를 갖다 뺏기면서 요걸 놓쳤던 거죠. 그래 놓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숨겨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출하는 능력. 이게 뭐다? 부재 증거의 고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기억을 학증, 맥락학, 출처 확인, 부재 증거 고조. 특히 부재 증거 고조는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용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네, 갈색 책에 있는 내용. 자, 역사가의 증거를 해석하는 과정에 다양한 사고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와인버그는 사료 독해와 해석 과정에서 역사가가 활용하는 인지조작을 발견법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발견법이라는 정의에 나오죠. 발견법이라는 거는 사료의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역사가 활용하는 방법을 뜻한다. 발견법이라는 명칭도 외워두세요. 요게 해놓고 이게 뭐냐 또 물어보면 이게 쉬운 건데도 못 쓸 수가 있어. 네, 발견법이라는 그 말 자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발견법은 네 가지가 있죠. 학증, 맥락학, 출처 확인, 부재 증거, 고조. 그래서 학증이라는 것은 역사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해 준 자료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자신이 입증하고자 하는 역사적 세부사항을 여러 자료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나일본부의 허구성을 주장하면 주장만 하면 안 되겠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학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락하야. 맥락한 사료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재해내보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건이 왜 언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연대기적 개연성 언제 그 다음 어디서는 구체적인 어떤 공간 그래서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했다. 그래서 역사가는 맥락하여 발견법을 이용해서 어떤 경우에 증언의 질을 의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설명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맥락화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출처 확인이죠. 그래서 역사가가 사료를 읽을 때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사료 내용을 해석해서 출처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1번석이 읽을 때 물론 1번석이 내용이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나름대로 사실도 일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물을 완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백제나 가야 이런 것들 기록이 지금 삼국사기에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번서기에서 이제 추가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읽을 때 항상 1번서기가 좀 약간 역사적 사실 왜곡이 많고 항시를 미화한 내용들이 많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 예. 그래서 역사가에서 추처하기는 사료를 활용하기 위한 첫 단계다. 그래서 역사가는 문헌의 저작 장소, 날짜를 남으로써 문헌의 내용과 관점, 저자의 의도와 목적, 선입견과 편견, 문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부재 증거의 고조죠. 그래서 이걸 무슨 발견법이라고 하죠? 설렁홈스의 발견법이라고 하죠. 그 역사가 문헌 증거를 고쳐할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빠뜨린 부분을 고조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부재 증거 고조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역사가가 문헌 증거를 고쳐할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빠뜨린 부분을 말한다. 자, 설렁홈스의 발견법을 이용해서 문헌 증거를 고쳐할 때 미숙한 종류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가는 문헌을 고쳐가면서 그것이 있었을 텐데 말하지 않은 것들
또 그것을 기소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을 있었던 것에 대해 물을 경우 지방 검찰관이 되는 것처럼 이때 역사가의 증언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뭐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다음 발견법은 역사의 독특한 탐구 방법으로 역사적 탐구력이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위범주에서는 어디에 속한다는 거야? 역사 탐구에 속하죠. 네. 역사 탐구력은 나중에 얘기했죠. 무슨 비판하고 연결됐죠? 사료 비판과 연결됐어요. 그리고 역사 탐구력은 나머지 부분을 다 포괄하는 거죠. 포괄성이 되게 강해. 그래서 심지어는 감정이입도 역사 상상력도 역사 탐구력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내는 역사 사고의 특성은 비판적 사고, 맥락적 파악, 상상력과 발의, 판단력을 중시해 여긴다.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를 접할 때 사료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사료 비판한다. 그래서 중증 있는데 요거 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네 가지 개념 있죠. 출처 확인, 그 다음에 맥락화, 확증, 부재 증거 고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원연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딱딱 떨어져. 그리고 최근의 출세가 또 갈색책이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뭐 비판적 읽기와 쓰기처럼 이렇게 예매하고 모호한 데서 낼 수도 있는데 요번처럼 간지역적 접근 방법 뭐 문제점 쓰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부분에서 낼 수가 있어. 여기가 딱딱 떨어져요.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연대기적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의 하위범주가 있어. 네, 역사적 사고의 하위범주.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69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남색책 내용할 때 한번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 부분 같은 것부터 이제 해가지고 뭐냐면 역사 탐구력, 그 다음에 역사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이렇게 해갖고 강독을 할 텐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하죠. 요 부분은